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The Art of Losing to Win이라는 논문이고, 올해 4월에 ICD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전반적인 계율 말씀드리면, 먼저 딥러닝 파이프라인을 학습하는데 데이터 러닝이 주요 바틀렉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로시 이미지 컴프레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로딩 바틀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로지 이미지 컴프레션은 그 이미지의 압축 방법 중 하나인 손실 압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로지 이미지 압축에 관해서 이 방법이 모델의 트루풋이나 에큐러시에 미치는 영향이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로지 컴프레션이 그 시간이나 저장 공간 측면에서 그 리소스가 제한되었을 때 딥러닝 파이프라인의 스루풋과 에커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 데이터 로딩 프로블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딥러닝 파이프라인은 주로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패칭, 그리고 두 번째가 프리프로세싱, 세 번째가 그 모델을 직접 돌리는 프로세싱 단계입니다. 여기서 패칭은 그 데이터를 그 학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로드하는 전반적인 과정 전체를 의미하고 프리 프로세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처리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로딩이라고 하면은 스토리지로부터 GPU로 데이터를 올리는 과정, 즉 패칭과 프리 프로세싱을 두 단계를 포함한 과정을 데이터 로딩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 로딩 바틀렉이라고 하면 주로 그 인풋, 아웃풋, IO나 프리프로세싱, 그리고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등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로딩 바틀렉이 최대 DNN 학습의 30%에서 65%까지 차지한다고 하고, 데이터셋이 크거나 GPU가 강력할수록 더 바틀렉이 생기고, 컴퓨팅 파워에 따라 그런 문제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최적화 방법으로 도메인 어그노스틱 최적화 방법이 있고 도메인 어웨어 최적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로스 이미지 컴프레션은 이미지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방법이기 때문에 도메인 어웨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손실압축, 로스 이미지 컴프레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 방법은 이미지 정보를 유지하면서 파일 크기를 줄이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JPG와 같은 방법이 손실 압축 방법입니다. 이 단계로는 뭐 색공간 변경, 다운샘플링, 그리고 뭐 코사인 트랜스포메이션, 퀀타이제이션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압축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이런 JPG 같은 손실 압축 방법이 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 실제로 이 스토리지 관련 스루풋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게 오른쪽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오리지널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HDD, SSD 메모리에서의 스루풋이고 왼쪽이 이 압축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스루풋입니다. 이 압축된 데이터는 실제로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미지를 이 모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디코딩 과정이 있는데 그런 디코딩 과정에서도 또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기 때문에 스루풋이 차이가 나며 이 압축된 이미지의 경우 오리지널에 비해서 스루풋이 굉장히 향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압축시킨다는 것은 이미지의 품질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 아래쪽의 도표처럼 그 모델의 퍼포먼스를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공언을 정리하고 가면 그 논문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합니다. 데이터 로딩 바틀렉이 딥러닝 파이프라인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임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이 이미지 컴프레션이 파일 크기 감소뿐 아니라 디코딩 과정에서 어떤 시간 절약으로 인해서 데이터 로딩 바틀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로스 이미지 컴프레션이 딥러닝 파이프라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벤치마크 각 이미지
모델에 대한 벤치마크 아큐레시를 기준으로 그 아큐레시를 달성 가능하면서 뭐 최대 한 30% 정도 적은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절하게 압축하면 오히려 모델의 퍼포먼스를 상황에 따라서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메인 어웨어 방법인 이미지 컴프레션 방법이 아그노스틱한 방법들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돼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다양한 로시 이미지 컴프레션의 영향을 아래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먼저 이 실험을 세팅하기 위한 그 가설들입니다. 저자는 5가지로 가설을 정리했는데, 첫 번째 가설이 이미지 디코딩 바틀렉뿐만 아니라 패치가 딥러닝 파이프라인 처리량 그 스루프 자체를 저하시키면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지 컴프레션이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컴프레션이 이 딥러닝 파이프라인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다양한 품질의 이미지를 결합해서 사용할 경우 딥러닝 파이프라인 처리량과 성능 간의 균형 최적화가 가능하다. 네 번째는 로스 이미지 컴프레션이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방법과 결합했을 때 또 최적화가 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모델 기반으로 학습된 컴프레션 코덱이 압축률이 좋을 수도 있지만 기존 압축 코덱을 대체하기에는 압축 처리량이 적다. 이 말은 압축 자체에 관한 성능은 좋지만 모델에서 활용하기에는 좀 성능이 모델의 스루풋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들을 논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하드웨어 셋업을 보면은 S1, S2 서버가 있는데, S1 서버는 이제 피지컬하게 운영한 서버고, S2는 좀 고성능의 모델을 빠른 시간에 돌리기 위해서 ML 전문 서버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뭐 특이점으로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A100이란 GPU를 뭐 세대 사용해서 그 환경을 구성하였다고 하고요. 실험 샌드박스로 중요하게 강조한 점이 이 딥러닝 파이프라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재생산성을 확보하고 또 이 프레임워크도 가장 범용적이고 쉬운 뭐 파이썬과 파이토치 그리고 달리라는 데이터 로더 이렇게 이런 환경으로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셋은 가장 범용적으로 또 사용되는 이미지넷을 사용하였는데,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 압축 퀄리티가 1에서 100이라는 스케일이 있을 때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메디안은 95 정도로 대체로 하이 퀄리티로 압축되어 있긴 하는데 그 이미지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플레이스 365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 이 데이터셋은 이제 메모리 제한 상황을 제한하기에 좋은 규모입니다. 데이터셋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 그 실험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를 작게 제한한다면은 메모리보다 데이터셋이 큰 상황을 구현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알리나 비치 같은 이 장소에 대한 추상적인 카테고리가 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 저하로 인한 성능 측정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분류하기 때문에 품질 저하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영향을 좀 확인하기에 적합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션 퀄리티가 75로 일정한 게 이제 가장 좀 주요 선택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넷과 플레이스 365 두 가지 데이터셋을 한 번 더 재압축을 합니다. 그 리컴프레션 과정을 JPG와 웹P라고 하는 두 가지 포맷으로 재압축을 했고요. JPG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의 이 퀄리티 팩터가 145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 퀄리티 팩터 오리지널의 데이터를 퀄리티 팩터 85, 75, 50, 25, 10 이렇게 5가지로 스케일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스 365 같은 경우에는 이미 75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5 이하로 재압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퀄리티 팩터 50부터 최소 1까지 이렇게 5가지로 스케일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셋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수치들은 데이터셋의 크기입니다.
그 퀄리티 팩터가 낮아질수록 데이터 품질이 저하되는 대신 데이터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소스 컨트롤인데요. 일단 환경으로 데이터셋이 메모리보다 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이토치와 달리라는 두 가지 데이터 로더를 가지고 비교하는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읽는 방식이 디스크 랜덤 액세스 방식이고, 달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그 인메모리 셔플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량으로 끊어서 메모리에 올리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X축에서 메인 메모리 제한을 점점 늘렸을 때 파이토치는 그 디스크 IO가 점점 감소하지만 달리는 이 160에서 전체 데이터셋을 메모리에 올릴 수 있기 전까지는 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일정한 IO를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으로 캐시가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다가 스래싱으로 인해서 캐시 크기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토치 내부에서 로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어가 되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달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움직임 없이 캐시 사이즈가 계속 그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달리가 상대적으로는 캐시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냈던 달리를 선택했다고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험을 주로 세팅할 때는 데이터셋의 절반 크기인 64기가로 메모리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데이터셋의 오리지널 데이터셋 사이즈는 지금 145기가 정도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딥러닝 파이프라인으로는 레즈넷 5018 그리고 알렉스넷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일단 네트워크 깊이가 좀 다양하고 50, 18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또 이런 그 이미지 이 네트워크의 블락들이 최신 모델인 인피셔넷이나 모바일넷 같은 그런 블락들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베이스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GPU 트루풋이 너무 낮아서 데이터 로딩 바틀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정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로딩 프로블럼이 실제로 어떤가에 대한 좀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이 도표 세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레즈넷 50, 두 번째는 알렉스 넷으로 일단 데이터 로더의 워커 수, 이거는 이제 데이터 로더를 사용해 보시면 이 데이터 로더에 사용할 코어를 세팅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4부터 이 하이엔드 수준의 CPU인 40 정도까지 늘려가면서 실험을 한 거고요. 그에 따른 트루풋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HDD와 SSD도 비교를 해줬는데, 레즈넷부터 보시면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GPU에 데이터를 올리는 과정에서 바틀렉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로더의 워커를 아무리 늘려도 그 트루풋이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로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알렉스넷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는 HDD는 굉장히 트루풋이 낮고 그 이상으로는 이제 트루풋이 높은 점, 그리고 알렉스넷에서는 데이터 로딩에 의한 이런 스로틀이 아니라면 초당 8,500의 이미지까지 처리가 가능한데, 이제 이 메모리에서 그 어느 정도 아무리 워커가 커져도 여기서 바틀렉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커지지 않는 모습, 그 처리량이 늘어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결과를 보면 HDD는 일단 심각한 바틀렉이 존재하고 그래서 스루풋이 낮고, 또 아무리 최신 SSD나 이 하이엔드 워커가 많은 하이엔드 CPU를 쓰더라도 바틀렉이 유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도표입니다. 이로써 뭐 H1에 대한 가설을 입증하였다고 하고, 또 퀄리티 팩터는 데이터셋 크기와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표 C를 보시면 여기서는 GPU에 의한 바틀렉 같은 영향을 배제하고 퀄리티 팩터를 다르게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 이 압축률 퀄리티 팩터 75의 JPEG, 그리고 퀄리티 팩터 10의 JPEG입니다. 75가 이제 압축이 좀 덜 됐고 데이터 사이즈가 크고 품질이 좋은 거고요. 이 퀄리티 팩터 10, 이게 낮아질수록 압축은 굉장히 많이 됐지만 품질이 굉장히 안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크기가 점점 잦아질수록 패치나 디코딩의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트루풋이 증가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데이터셋을 메모리에 한 번에 올릴 수 있으면 장치 간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달리의 어떤 특성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배치 단위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실제 이 그 압축률을 퀄리티 팩터를 결정할 때 데이터셋의 크기나 하드웨어에 좀 디펜던트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 압축된 데이터를 오리지널 데이터 대신 대체를 해서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퀘스천이, 첫 번째가 이 컴프레시드 데이터가 최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는가, 두 번째가 트레이닝 타임을 제한했을 때 이 컴프레시드 데이터가 오리지널 데이터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가, 세 번째가 스토리지가 제한되어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전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서브샘플링으로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도 컴프레시드 데이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정확도부터 이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여기 실험에서는 오리지널 데이터와 압축률에 따른 퀄리티 팩터 85부터 10까지 이렇게 갔을 때 탑1 애큐리시, 탑5 애큐리시를 비교합니다. 이 도표에서는 그냥 이제 이 퀄리티 팩터가 차이 나더라도 유사한 양상으로 정확도가 그려진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이미지넷과 플레이스 365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웹P 컴프레션 그리고 JPEG 컴프레션을 모델별로 비교를 합니다. 좀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컨피규레이션 상황에서 정확도 조화가 퀄리티 팩터를 이렇게 85에서 1까지 바꿨을 때도 5% 이내의 정확도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1%인 경우에는 퀄리티 팩터 1%인 경우에는 5%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JPG의 비교는 85에서 5까지는 10까지의 범위고 웹P 범위는 이제 1부터 50까지의 범위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모든 컨피그레이션에서 정확도 저하가 5% 이내로 발생한다. 그리고 특히 이 레즈넷 모델을 기준으로 퀄리티 팩터 85 그리고 알렉스넷을 기준으로 퀄리티 팩터 50까지는 정확도 저하가 0.1에서 0.2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점선이 이 벤치마크 성능 기준인데, 이 벤치마크 성능 기준으로 데이터셋 크기의 최소 75%까지, 즉 각각의 압축을 했을 때 그 75%로 줄어드는 범위까지는 그 퍼포먼스에 큰 영향 없이 데이터셋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JPG와 웹P를 워커 로더 늘려갔을 때의 스루풋 비교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컴프레션 방식에 따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딥러닝 파이프라인에서 이를 고려한 셋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G랑 이제 웹P가 늘어나는 이 스루풋의 비율이 좀 다른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버짓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에폭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에폭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오리지널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레즈넷들과 알렉스넷이 거의 6,000대의 시간을 보이는데, 이 컴프레션을 수행할수록 거의 한 3배에서 최종적으로 퀄리티 팩터 10까지 갔을 때 열 몇 배까지 이제 크게 최대 36배까지 시간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가 일단 메모리보다 큰 경우에는 딥러닝에서 그 효율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으로 그냥 평균으로 처리를 했고요. 이제 이 퀄리티 팩터 85 아래로 갈수록 이제 데이터셋이 메모리보다 작아져서 여기서가의 비교가 좀 중요한데, 우선 이제 회색으로 이 음영된 영역을 봤을 때, 그 85가 이제 메모리보다 큰 경우, 75가 메모리보다 작은 경우로 보다 작게 줄였을 때 이제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 아까 처리 시간은 이제 최소 3배에서 36배인 것을 얘기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퀄리티 팩터에 따라서 에포 타임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알렉스넷 SSD에서 실험하고 HDD에서 또 그 트레이닝 시간을 기준을 바꿔놓고 최대 정확도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는지 비교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5시간, 두 번째는 10시간, 세 번째는 뭐 20시간으로 이렇게 두고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퀄리티 팩터 간 정확도 차이가 에폭에 의존적일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수행한 실험이고요. 왜냐면 이제 압축을 많이 할수록 데이터셋 크기가 줄어들고 에폭 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에폭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더 많은 에폭이 결국에는 정확도의 향상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실험 결과도 오리지널에 비해서 압축을 더 할수록 에폭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정확도가 증가돼서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의 정확도 향상이 오리지널보다 더 상회하고 있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62시간까지 실험을 했음에도 대부분 퀄리티 팩터에서 오리지널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게 나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제한된 시간 내에 더 많은 에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에서도 훨씬 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미티드 스토리지 카파시티인데요. 이거는 스토리지를 이제 제한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이 스토리지를 제한하는데 여기 첫 번째 50%가 이 스토리지 즉 SSD나 HDD나 메모리 여기서는 메모리 사이즈였는데 이 메모리 사이즈가 데이터셋의 절반인 경우이고요. 40%, 30%, 20%, 10%로 줄였을 때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브 샘플링과 이 컴프레션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컴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에 탑재될 수 있을 만큼 이 퀄리티 팩터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샘플링도 동일하게 전체 데이터셋의 50%, 40%, 30%로 이렇게 비율을 줄여나가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제한이 커질수록 즉 적은 메모리를 사용할수록 그리고 또 모델이 복잡할수록 서브 샘플링보다 이 퀄리티 팩트 컴프레션을 하는 방법이 성능이 더 커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레지멘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컴프레션 하는 것보다 이 컴프레션한 데이터와 오리지널 데이터를 섞어 쓰면은 더 성능이 좋지 않겠냐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실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SR은 심플 레지먼으로 50%는 오리지널 데이터, 에폭을 기준으로 에폭의 절반은 오리지널 데이터, 절반은 압축된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TLR은 트랜스퍼 러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온 방법인데 전체 학습의 에폭의 75%는 압축된 저품질의 데이터 그리고 나머지 15%는 오리지널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그래프도 있는데 오른쪽에 표로 보시면은 이 평균 데이터셋 크기가 이렇게 SR이나 TLR 같은 경우가 오리지널 140기가에 비해서 굉장히 더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왼쪽에서 이 타본 에쿠레시를 비교했을 때도 오리지널보다 이제 더 상회하는 결과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건 적절한 레지먼의 선택이 이 학습의 효율을 훨씬 극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소고널리티 분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이 도메인 어웨어란 컴프레션 방법과 결합돼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페이지 교체 방식이 LRU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미나이오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 어떤 파이토치의 캐시 방법이고 이게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페이지 교체 정책인데 이걸 사용했을 때 효과와 이것과 컴프레션 방법을 같이 사용했을 때를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디폴트에 비해서 미나이오라는 이 도메인 어그노스틱한 방법을 썼을 때 약간의 정확도 향상들이 보이는데 컴프레션과 컴바인을 같이 썼을 그러니까 이 컴프레션과 미나이오를 같이 썼을 때 드롭풋이 제일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알렉스넷에 여기는 SSD를 활용했는데 SSD에서는 이제 이 패치 과정 자체의 드롭풋이 높아서
민IO를 적용했을 때 이 성능 격차가 크게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같이 결합하는 방법이 스루풋을 향상시키는데 상호 보완을 하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단순한 JPG와 같은 방법이 아닌 모델 기반의 학습된 컴프레션 방법과의 비교입니다. 마지막 이 투표에서 마지막은 로실리스라고 무손실 압축 방법이고, 나머지는 이제 학습된 모델 기반 압축 방법인데, 이 컴프레션 팩터를 보시면은 컴프레션 퀄리티 로우, 미드, 하이 있는데, 이 팩터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무손실 압축이나 이 학습된 압축이 압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압축력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압축 퀄리티가 훨씬 좋지만 이 인코딩 타임이나 디코딩 타임 보시면은 이제 그 JPG나 웹P 같은 이런 그룰 기반 방식에 비해서 이 모델을 활용한 방법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딥러닝 파이프라인을 사용했을 때는 훨씬 성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에서 수행했던 실험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본인의 딥러닝 파이프라인을 쓸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런 순서대로 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막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GPU가 있냐 없냐, 메모리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냐, 뭐 CPU는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를 안내하는 가이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으로는 앞선 공원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딥러닝 파이프라인의 중요한 이 바틀렉 중 하나인 데이터 로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로지 이미지 컴프레션을 통해서 데이터 로딩 바틀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실험을 통해서 트루풋과 에커러시, 즉 에커러시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시간이나 저장 공간이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 그 훨씬 오리지널 데이터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18페이지를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서브 샘플링은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한 서브 샘플링인가요? 네. 여기 퍼센트를 보시면 네. 50%라고 하면은 오리지널 데이터셋의 50% 크기의 이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서브 샘플링은 그 오리지널 데이터의 50%를 서브 샘플링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압축률은 그 퀄리티 팩터 85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럼 퀄리티 팩터 85를 사용했을 때는 서브 샘플링을 안 해요? 네. 그 서브 샘플링 방법보다 이 압축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실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A, B, C, D로 쫙 줄여져 나가면, 네. 그때는 압축을 해도 서브 샘플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줄여가는 메모리 사이즈에 맞춰서 음, 이 한 번에 수용 가능한 퀄리티 팩터를 이렇게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 팩터에 따라 데이터셋 네,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비교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오리지널 데이터를 서브 샘플링 하는 것보다, 어떤 메모리, 그러니까 스토리지 제약이 있는 어떤 경우라도 네, 품질 압축을 하는 게 더 저하된 네,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음, 네, 재미있는 아주 프랙티컬한 연구 결과고 시사점이 많기도 한데 한 가지 좀 어차피 이제 일종의 벤치마크를 한 결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들 중에 좀 의외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 특별히 고화질 데이터일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성능 향상이 멈춰진다.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다루고 있는 태스크가 너무 난이도가 낮은 태스크여서 그렇진 않아요? 어떤 실험에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어, 아, 이 제가 딥러닝 보니까, 파이프라인의 태스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아까 어떤 결과에서 네, 보니까, 네, 어, 굳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압축률이 뭐 75% 내지 85% 정도만 돼도 오리지널과 유사한 정확도를 보인다. 이런 결과가 어디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태스크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태스크가 아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논문에서 계속 주장했던 거는 어떤 음, 제너럴한 퍼포먼스 특정과 그 범용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데이터셋도 그 범용적인 데이터 중에 그나마 이미지넷에다가 플레이스 365를 아까 같은 이유로 추가한 거긴 한데, 근데 그 음, 이상의 어떤 그 태스크 퀄리티에 따른 검증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 논문의 흐름이 우리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주장하는 음,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결론 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 이런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인 걸 보였지만 이 선택은 하드웨어나 데이터셋이나 태스크나 그런 거에 따라 완전히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제시하는 가이드에 따라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인 것 같고,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결국 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메모리가 제한됐을 때 이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셋이 메모리 용량을 넘어서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중요한 팩터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가정은 데이터 로더에 다루고 있는 데이터셋 전체를 로딩한다고 가정을 하나요? 한 번에? 이제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데이터셋 메모리보다 데이터셋이 더 작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로더의 그 방식도 데이터 로더에 디펜던트한데 그렇게 동작하는 데이터 로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그래야 되죠? 데이터 로더를 전체를 다 올릴 필요가 없이 쪼개서 올리면 될 텐데. 근데 전체를 올리는 방법이 더 그 효율적이라서 이제 그렇게 설정했다고 봅니다. 더 빠른 학습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메모리가 그 데이터셋을 충분히 커버할 그 이상의 메모리가 확보됐을 때에 성립하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그 메모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케이스에서도 굳이 왜 그런 세팅을 유지를 했는지가 좀 언페어한 비교가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논문에서 주장은 음, 그런 그 가정은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데 이제 음, 그런 환경일 때 그 데이터셋의 사이즈를 압축을 해서 사이즈를 줄이는 게 음, 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음, 일부러 더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고 어차피 이 배치 단위로 메모리에 올리면은 음, 시간이 바틀렉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한 번에 올리는 게 좋고 한 번에 올리려면은 압축을 하는 게 뭐 다른 방법보다 훨씬 좋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학생들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네. 질문이 없어. 음, 질문이 없구나. 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보던 논문의 성격들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인 이슈 많이 건들고 있고 지금 뭐 그런 학회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그 학회에서도 엔지니어링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논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 어떤 문제라도 이런 프랙티컬한 이슈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그래서 그 연구라는 게 항상 어떤 새로운 뭐 방법론을 개발하고 더 어드밴스드한 모델을 만들고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적용되는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거. 근데 그런 어떤 페어한 세팅을 만들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겪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데 찾아봐도 명확하게 답을 얻기 어려운. 누구는 이렇다 그러고 또 누구는 다른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문제를 아주 깔끔한 공정한 세팅 하에서 비교해서 하나하나 아까 그 6개 그 가정을 하나씩 이제 풀어낸 거죠. 그런 신선한 어떤 형태의 연구 방향인데 얼마든지 우리도 해볼 만한 관점이기 때문에 잘 그런 관점을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